안녕하세요. 토요비스테리 서율입니다. 오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런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갸우뚱하면서 누구를 믿어야 하지? 하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자유롭게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44살의 김서린 씨는 FBI 덴버 지부에서 법의학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법의학 회계사? 뭔가 두 개의 전문직이 만난 느낌이죠? 자, 이들의 주요 업무는 범죄에 연루된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세탁이라던가 사기라던가 테러에 사용된 자금까지 이런 수상한 거래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엔 범인을 잡는 거고요. 네, 김서린 씨는 FBI에서도 엘리트 직원이었어요. 꼼꼼한 성격에다가 집중력도 높아서 이 작은 거래도 매의 눈으로 찾아내고 내부 평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잠시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서린 씨는 한국계 이민자 부모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학업 성적도 뛰어났고요. 친구 관계도 두루두루 폭넓게 사귀는 편이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참고로 서린 씨가 취미로 운영하는 유튜브 음악 채널이 있었는데 직접 피아노, 기타도 연주하고요. 또 노래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여성이죠. 서린 씨의 남편 또한 엘리트였습니다. 45살의 니콜라스 마이클 버스트라는 사람으로 그는 덴버 인근 대학에서 영문학 부교수로 10년째 성실하게 재직 중이었어요. 참고로 강의 평가 사이트에서 99%의 학생들이 만점을 니콜라스에게 줬을 만큼 수업에 열정을 보이는 그런 교수였죠. 학생들의 어려움까지 깊게 공감해주면서 깊은 유대감도 보였고요. 실제로 한 학생이 남긴 리뷰를 보면 여태껏 만나본 교수 중에 가장 사려가 깊고 학생 친화적이었다라고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럼 니콜라스가 평생에 저질러본 범죄라고는 과속딱지 한 건? 네, 이거를 범죄로 볼 수 있겠느냐만 어쨌거나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 부부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25년 전에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가스 캠퍼스였는데요. 2003년 같은 대학교 CC로 시작해서 10년을 교제하다가 2013년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 후 2024년까지 총 11년을 함께 해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직업도 확실하고 또 연봉도 안정적이라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에게 사실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였어요. 이 수년간 임신을 시도하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았지만요. 매번 유산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모두 심신이 지쳐갔겠죠?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오랜 시험관 시술 끝에 드디어 2021년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어요. 부부는 아이에게 베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우려고 했죠. 하지만 생후 9일 만에 돌연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에 특히나 서린 씨는 지옥 같은 절망에 빠지는데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요. 좋아했던 음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친정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이 이어지면서 겨우 자신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린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관에 도전하기로 했죠. 그러던 지난 2024년 5월 2일 부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딸 레슬리가 태어납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죠. 한번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린 씨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사에 조심을 했고요. 행여나 작은 바이러스라도 옮을까봐 타인과의 만남도 최소화했습니다. 밤에는 이 아이가 잠에서 깰까 싶어서 남편과 각방을 썼고요. 번갈아서 새벽 수유를 맡았는데요. 자,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는 듯 했지만 이들에게 또다시 비극의 날이 찾아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 니콜라스의 증언을 따라가 볼게요. 지난 2024년 7월 29일 아침 7시 잠을 자던 니콜라스는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안방에서 깨어납니다. 지난 밤은 아내가 딸을 재우는 그런 순번이었는데요.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듣고 급하게 딸의 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곳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인 서린 씨가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추정하건대 방에 있는 작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요람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서린 씨 품에는 딸인 레슬리를 안고 있었어요. 니콜라스는 급하게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딸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을 한 후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미약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고요. 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911에 신고를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에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서린 씨의 머리 부상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는데 서린 씨 머지않아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딸과 아내를 모두 잃은 니콜라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연신 구토를 했고요.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발작하듯이 목과 양팔, 배를 마구 긁어서 입고 있던 흰 티셔츠가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요, 정작 서린 씨의 시신을 살펴본 경찰이 갸우뚱합니다. 자, 서린 씨의 사인을 볼게요. 두개골이 골절되어서 사망했는데 이 사망 패턴이 약 1.3cm에서 2.4cm 정도 되는 둥근 물체에 맞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거나 요람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히는요, 망치에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골절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총 3번의 가격이 있었고 폐에는요, 피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린 씨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일부 상처는 또 암으로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하루아침에 이 상처들이 생긴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각 경찰의 의심은 남편인 니콜라스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의 목과 양팔에도 이 손톱에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에도 멍이랑 상처가 있었고요. 혹시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거 아닌가? 몸싸움의 증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니콜라스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단서라고는 이 상처뿐이에요. 정황상의 증거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김서린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먼저 검찰 쪽은 니콜라스가 체포 당시 찍은 사진 그리고 머그샷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선명하게 혈흔과 상처가 찍혀 있었죠. 이것을 토대로 아내와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자, 니콜라스 강하게 반발합니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건선이 심해져서 그저 몸을 긁어서 난 상처라고 해명을 했죠. 게다가 마침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닥치니 급성 스트레스로 악화돼서 증세가 더 심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온몸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즉,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긴 했죠. 두 번째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입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엄청난 혈흔이 발견됐고 또 현장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앞서서 서린 씨는 아이 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뒤져보니까 돌연 욕실의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장갑과 종이 타월이 발견이 돼요. 뿐만이 아니고요. 세탁실의 건조기에는 피 묻은 장갑 5개가 들어있었고요.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현장 조사 당시에 경찰이 루미놀 시약을 뿌려봤는데 집 곳곳이 형광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즉, 혈흔의 흔적이 나온 거죠. 특히나 침대 매트리스에서 대량으로 혈흔이 검출되었고 또 집안 곳곳에서 혈흔을 지우려는 흔적도 발견됩니다. 아니, 혈흔이 왜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평소 니콜라스는 새벽 4시 반 집 앞에서 항상 운동 겸 줄넘기를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건 당일에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검찰은 새벽 4시 30분 언저리에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내 서린 씨를 니콜라스가 망치로 3차례 때려서 살해한 후에 아이의 방으로 옮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FBI 분석가 역시 몸 전체에 걸친 외상의 정도를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해가 명백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 니콜라스 측 변호사는 그거 너무 과한 억측 아닙니까? 라고 억울하다며 항변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먼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직 서린 씨의 몸은 따뜻했어요. 체온이 식지 않았다는 건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건데 그 와중에 니콜라스가 혈흔을 닦고 시트 빨래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니콜라스는 당시 가족의 사망을 목격하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바닥을 구르고 구토를 계속했어요. 이 정도의 히스테리적 발작을 모두 연기로 보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건 변호사의 주장이고 진짜로 니콜라스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변호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루미놀 검사에서 발견된 혈흔이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생긴 흔적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부부는 2차례 출산을 모두 집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 대량의 출혈을 동반하면서 출산을 했겠죠? 매트리스, 캐비닛, 바닥을 포함해서 집안 이곳저곳에 혈흔이 남았어요. 출산을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자궁 속의 혈액, 태반 잔여물의 점액 등등이 혈흔과 함께 4주에서 길게는 6주간 배출이 됐는데요. 즉 그런 논리에서 서린 씨가 출산 후에 수면 중 실수로 침대 시트에 피를 묻혔고 이것을 처리하느라 장갑과 종이 타월을 쓴 후에 버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출산을 했다라면 말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치에 가격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변호사가 반박을 합니다. 실제로 흉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집에서 2개의 망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망치에서 모두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흉기가 아니란 거겠죠. 이쯤 따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서린 씨의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김서린 씨는 평소에 이 팔과 다리나 목을 가리는 옷을 자주 입긴 했던 것 같아요. 자, 2번째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서린 씨는 출산 후에 단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네. 이 증언들을 토대로 서린 씨가 남편에게 받은 지속적인 가정폭력, 학대를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반면에 니콜라스 측, 그것은 단지 아내의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긴 옷을 입은 것은 출산 후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서 그런 거고, 아이를 집에서만 키운 것은 첫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더 조심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그 외에 가정폭력을 증명할 증거가 있냐라고 강하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서린 씨는 FBI에서 일을 했어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들과 매일같이 부대꼈는데 이들 중에는 서린 씨의 가정폭력을 의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다들 서린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도 남편인 니콜라스를 의심하기보다는 막연하게 교통사고가 아닐까라고 떠올렸을 정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그런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현재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서린 씨의 부모님은 딸의 사망과 관련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부부의 공유 자산을 남편 니콜라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은 두 건의 사망이 있죠. 바로 엄마와 같이 사망한 딸 레슬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앞서 사망한 큰아들 베어의 사망 관련입니다. 베어는 당시 사고로 처리됐지만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당시 아이를 확인한 의사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을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서린 씨의 사인과 동일하죠. 즉, 베어의 죽음에도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딸인 레슬리의 경우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요. 다만 이례적으로 법원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검시국에서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인사건 조사를 위한 증거보관 차원인데요. 만약에 두 사건도 니콜라스의 범행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는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자, 과연 남편인 니콜라스는 가족들을 오랜 시간 학대하고 심지어 세 가족을 몰살한 잔혹한 살인마일까요? 아니면 그저 연속적인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가련한 아버지일 뿐일까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저녁,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웨스트 디모인의 한 가정집으로부터 다급한 911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여성이었는데요. 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급하게 구급대원과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남편이 서재 바닥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서둘러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죠. 이 남성의 목 쪽에 끈으로 졸린 듯한 흔적이 보인 겁니다. 아니, 게다가 손목과 발목에도 강하게 묶인 자국이 남아있고요. 일단은 대원들이 그를 빠르게 치료를 했고, 동시에 2명의 경찰관이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성은요, 41살이었던 한국인 박고은 씨였습니다. 인근 심슨 칼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은 그녀의 남편, 동갑내기 남성우 씨였는데요. 당시 이 아내 박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막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덜덜 떨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해도 즉각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잠시 후 감정을 좀 추스린 후에 그녀가 정황을 털어놓게 돼요.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쯤에 아내 박 씨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서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먼저 거실로 와서 샴페인을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게 돼요. 그러다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좀 흐르고 탁 일어나 보는데 집안이 좀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보 부르면서 서재로 향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의자에 몸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이래요 하면서 줄을 풀고 911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왜 갑자기 묶여 있을까요? 도둑이 침입한 걸까요? 근데 현장에는 이 부부 외에 제3자가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아내 박 씨가 말하죠. 사실 남편이 과거에도 몇 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이날도 이전에 남편이 뭔가 좀 이런 극단적인 그 상황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내가 밖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 씨가 홀로 서재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상한 게 있죠. 왜 몸을 묶었을까요? 아내 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 단지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만 봤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묘사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넥타이로 의자에 목을 맨 거다라고 했다가 경찰이 보니까 주변에 넥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매여 있었는지는 뭐 신체 어느 부분이 결박되어 있는지는 좀 나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편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이게 어딘가 수상하다라는 걸 직감했고 결국 아내 박 씨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 구급대원들은 남편 남 씨를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그는 사투 끝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죠. 박고은 씨를 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그렇게 서에서 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던 중 박 씨가 갑자기 새로운 진술을 합니다. 사실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폭력을 휘둘렀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여보, 내가 혹시 당신한테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나를 그냥 차라리 꽁꽁 묶어놔. 그러니까 폭력성을 보일지 모르니까 아내가 묶어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자기가 남편을 묶은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 혼자 묶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폭력을 강조했어요. 자기 휴대폰에 남편의 폭력을 증명하는 문자와 영상이 있다고 하죠. 아니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그걸 좀 봅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웬일인지 박 씨가 휴대폰 제출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좀 황당해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시대냐고요. 경찰이 휴대폰 받아서 박 씨 얼굴한테 딱 갖다 대니까 바로 잠금이 풀려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박 씨가 보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딱 경찰 갖다 대니까 얼굴을 싹 피합니다. 마치 핸드폰을 열고 싶지 않은 듯 뭔가 숨기는 것 같죠. 그러다 순간 박 씨의 변호사가 도착을 했고 결국 1차 조사는 찝찝함만 남긴 채 그렇게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머지않아 8시간 후인 2월 16일 그녀는 스스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제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하룻밤새 아주 차분해져 있었죠. 그리고 형사들에게 순순히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박 씨와 남 씨 부부는 사건 당일 함께 차에 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운전을 하던 중에 어떤 일로 막 격분을 했고 차 거울을 깨부수는 지경에 이르렀죠. 부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혹시 다른 물건을 부수거나 다치지 않게 나를 좀 결박해줘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밧줄을 이용해 남편을 의자에 묶었고요. 그러자 이때 남편이 더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으니까 여보, 내 입에 테이프를 붙여줘 라고 말이에요. 이때 아내는 그가 혹시나 혀를 깨물어서 자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래서 입에 일단 양말을 물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덕테이프를 붙이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걸 당시 듣고 있던 경찰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참 기이하죠. 박 씨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아내는 또 혹시나 남편이 이렇게 묶인 채로 발버둥 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건으로 머리 부분을 둘둘 말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했고요. 아니, 이러면 지금 남편의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그를 서재에 홀로 두고 거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확인하러 가보니 남씨가 묶여있던 의자가 앞으로 꼬꾸라져 있었고 남편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전의 넥타이 이야기는 거짓이겠죠. 그럼 이번 진술은 진실일까요? 일부 증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안에서 결박할 때 사용한 파란 나일론줄, 가위, 덕테이프 등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녀 진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을 묶은 건 맞지만 이건 남편이 원해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몇 번이고 그러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남편이 그 당시 너무 격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 이때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 정도로 평소에 폭력을 자주 행사했냐고요. 증거가 있냐라고 하자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웬 서류들을 내밀었죠. 그건 2건의 진단서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자신에게 램프를 던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서고요. 또 다른 건 남편에 의해 엄지손가락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요. 박 씨는 남편이 죽기 전 스스로 작성한 일종의 반성문도 보여줬어요. 보니까 남 씨가 스스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설명한 글이 적혀 있고요. 게다가 특이한 건 부부가 이 문서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뒀더라고요. 공증이란 게 뭐냐면 증인을 세워서 이 문서가 사실임을 입증했다는 건데 이걸 본 담당 형사는 오히려 이 점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자기가 아내를 폭행한 그 사실을 공증까지 해서 서류로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내 박 씨에게 왜 당신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여태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내는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자살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라고 대답하고요. 또 남편이 또 금세 진정을 하길래 반성을 하는 것 같아서 놔뒀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이거 특이한데요. 평소 둘의 사이가 어땠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죠? 먼저 아내 박고은 씨, 1979년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난 2000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이후 뉴욕 대학에서 석사, 뉴욕 시립대에서 박사까지 받은 소위 엘리트예요. 당시 그녀는 한인 교회를 나갔다가 남편 남성우 씨를 알게 됐는데 유학생이던 박 씨와 달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죠. 그러던 2017년 박 씨는 아이오와주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에 임용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긴 거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고 남 씨는 그녀를 따라 함께 이 아이오와주로 이주하게 되죠. 둘은 여기서 아파트 사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박 씨는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남 씨는 인근 공항에서 IT 기술자로 근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 박 씨의 행보에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포착돼요. 박 씨 그리고 남 씨가 함께 다녔던 한인 교회 사람들 그 누구도 둘의 결혼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 박 씨가 일하던 학교에서조차 결혼을 했어요? 라고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서 굳이 오픈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학생들한테 나는 아직 싱글, 미혼이다 이런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싱글인지 결혼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상당히 TMI를 방출했고요. 실제로 대학 측은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SNS를 안 해서 서로 같이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숨진 남편 남 씨의 가족들은 박고은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가족들은 꽤 오랫동안 이 둘의 결혼을 반대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예 아들이 이제 이사까지 가버리니까 연락을 끊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 여자 박 씨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고립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4일 후인 2월 19일 남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뿐만 아니라 박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박 씨가요, 경찰한테 넘겨주기 전에 이미 삭제해버린 영상 하나가 밝혀지는데 그걸 찍은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6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남편이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걸하는 장면이 남아있어요. 여보, 나 좀 제발 풀어줘. 자, 근데 이 영상은요, 박 씨가 911에 신고를 하기 딱 2분 전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거 빼박이죠. 경찰은 죽은 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이건 아무리 봐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같은 날 박 씨를 살인과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납치까지요. 네, 사실 그날 경찰이 추가로 밝혀낸 그날의 진실은 정말 너무도 잔혹했어요. 일단 2020년 3월 첫 심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그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내 박 씨가 사건 당일 2월 15일 아침 10시 반부터 남편을 결박한 거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무려 8시간 가까이 그를 계속 방치하면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된 건데요. 재판은 그렇게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박 씨가 아이오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자기가 한 모든 진술이 무효라고 주장했죠. 아니, 그 불합리한 처우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까요? 먼저 경찰이 박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아내인 나도 병원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점. 또 남편의 사망 소식을 자기한테 너무 늦게 알려줬대요. 게다가 무엇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기에게 미국 경찰들이 유도 신문을 한 거다라는 걸 문제로 제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인권 침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 씨가 인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문제를 겪은 건 아니라고 판명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건 박 씨 주장이에요. 경찰이 분명 고지했거든요. 근데 박 씨가 I don't understand.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언어의 문제일까요? 막 미란다 원칙 쭉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말 못 해준 거다. 이거라는 건데 이게 지금 못 알아들은 걸까?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지난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현재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법원조차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박 씨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돌연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검찰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무려 4년이나 소요되었죠. 검찰이 그녀와 협상을 고려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걸 이거 제대로 인정되면 1급 살인죄 종신형이에요. 근데 살인이라는 건 고의성이 아주 중요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박 씨라는 이 아내는 키가 162에 몸무게가 49kg, 아담한 체구입니다. 반면 피해자 남편은 건장한 성인 남성 체격이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여자가 남편을 강제로 의자에 앉혀서 손과 발을 결박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검찰 쪽에서도 제대로 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의문으로 남아있고요. 참고로 남편 몸에서는 그 어떤 수면제나 약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남편이 스스로 묶어달라 했다는 그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박 씨 핸드폰에 사건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또 거기서 남편이 나를 묶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도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검찰도 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입증하는데 다소 한계를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긴 재판과 협상이 오갔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최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죄목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지난달이죠. 2024년 4월 아이오와주 법원은 박고은 씨에게 과실치사와 3급 납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합니다.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 납치에 각각 10년, 10년, 그리고 가정폭력에 5년, 그러니까 도합 25년형을 줘야 된다라고 구형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결국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플러스 유가족에게 배상금 1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억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이 처벌이 엄중하기로 유명한 미국 치고는 꽤 뜻밖의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 남 씨는 사망하기 전 분명 아내에게 결박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걸 박 씨가 무시했고 방치했다가 남편은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 이전에 아내가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는 점 또한 참작합니다. 여기에 유년 시절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당한 폭력까지 끄집어내지면서 그 트라우마가 인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거죠. 그런데요, 이 판결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서는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숨진 남 씨의 가족들이었죠.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남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참석했는데 여동생이 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오빠의 돈과 영혼을 빨아먹은 악마다 라고 막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 또한 내 아들 왜 죽였어? 왜 죽였어? 하면서 원통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럼 이때 박 씨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낭독문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 글쎄요. 이 말들은 그저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죄를 좀 덮고자 하는 어떤 악녀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과 기괴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대로라면 자신을 묶으라고 몸을 내어준 남편, 그리고 온몸이 결박조차 아니죠. 머리까지 다 감싸졌으니까. 그런 남편을 서재에 방치하고 혼자 샴페인을 즐긴 아내 박 씨까지. 정말 이게 박 씨 말대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리를 가지고 그를 방치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숨진 남 씨는 사건 이틀 전 돌연 자신이 다니던 공항에 병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근무하던 대학교를 찾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근데 이때 어떤 이유로 학교를 찾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에 어떤 살해의 원인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무수한 물음표만을 남겨둔 채 종결된 사건. 박 씨는 앞으로 10년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엘리트라고 불리던 한인 교수의 몰락. 과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최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